드라이 맡기셨어요? 그 목소리 하나에 나는 18년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살아있었다. 그녀도 나도 그 목소리도. 이 이야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랑했던 여자가 혼자서 버텨낸 18년의 이야기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탔고 사람이 다쳤고 누군가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다시 그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모자챙을 내린 채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내밀던 그날부터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나는 방직 공장 설비 반장이었고 그녀는 공장 인근 작은 세탁소의 딸이었습니다. 정화라는 이름은 꽃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공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퇴근 무렵이면 그녀의 세탁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두 번째엔 멈췄습니다. 세 번째엔 들어갔습니다. 혹시 작업복도 맡길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받아들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담담하게 말하는 그녀의 눈이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공장 기계들 사이에서 나는 늘 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소리, 방추 도는 소리, 기름 거르는 소리. 그것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것들은 나를 안심시켰으니까요. 그러나 정화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불규칙했고 따뜻했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세탁 비닐봉투를 주고받으며 날씨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나인지 그녀인지 경쟁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목련이 떨어질 무렵. 당신이랑 살면 옷이 많이 더러워지겠다.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다 빨아줘? 그 대신 당신은 기계 고장나면 다 고쳐줘. 그렇게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에서 함께 다리미를 쥐었습니다. 칼라의 각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그녀, 물에 식초 한 방울, 전분 한 티스푼. 이렇게 하면 옷이 살아나. 나는 그 비율을 외웠습니다. 공장 배합표 외우듯이 정확하게 다리미를 7번 밀고 1번 들어 숨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옷에게도 숨이 필요하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그 공장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져 수십 년째 같은 기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배선, 낡은 스프링클러, 형식적으로 채워지는 점검표. 나는 설비 반장으로서 매달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 구두로, 다시 공문으로. 예산이 없어. 공장장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 다치면 그게 더 손해 아닙니까? 걱정 마. 20년 됐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면서 불안함이 발꿈치를 따라왔습니다.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야간 특근이 있던 날 3교대 마지막 반이 자리를 잡을 무렵이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스파크였다고 했습니다. 노후 배선이 과부하를 버티지 못했고 스프링클러는 끝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방직원단은 불에 쉽게 탑니다. 그것이 가득 쌓인 창고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경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3동이 전소되었고 손해는 수십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설비 반장이 맞죠?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들은 어느 서랍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장 측 변호인은 이미 방어 논리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점검표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내 서명만 빠진 채로. 이 서명 왜 없습니까? 나는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 자리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공장 소유주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느렸습니다. 나에게는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2번 열렸습니다. 2번 모두 나는 졌습니다. 업무상 과실, 증거 인멸 방조, 기록에 남은 내 죄목들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 정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때 3살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울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소리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수용소는 조용하면서도 시끄러웠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밤에는 각자의 한숨 소리. 나는 말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계를 잘 고친다는 소문만 있었습니다. 관리실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면 내가 고쳤고 창틀이 삐걱거리면 내가 끼워 맞췄습니다. 어느 날 창고에서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녹슨 작은 라디오. 나는 그것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납땜이 식어가는 냄새. 작은 회로들 사이를 손가락으로 짚는 감각. 그것은 기도와 비슷했습니다. 며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잡음이었습니다. 지지직. 그 잡음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녁 8시 한 여성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정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엔 길게 이유를 설명하고 미안함을 적고 아이는 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편지는 반송되었습니다. 2번째 편지도 반송되었습니다. 3번째 편지에는 다른 사람의 글씨가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나는 그것이 정화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면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 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공장장의 이름, 변호인의 얼굴, 사라진 점검 공문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용소 도서관에서 법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고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부품부터 하나씩 이해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썼습니다. 청원은 기각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89.1을 틀었고 나는 여전히 편지를 쓰다가 접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직접 말하겠다고,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출소일이 정해졌을 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화는 아직 거기 있을까? 아이는 얼마나 컸을까? 나는 그 질문들을 안고 출소 버스에 올랐습니다. 출소 후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형이 한 명 있었지만 그는 재판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조용한 골목을 찾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일은 찾아야 했습니다. 정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전파사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일손 필요하지 않으세요? 주인 영감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의자를 내줬습니다. 뭐 고칠 줄 알아? 뭐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라디오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낡은 라디오, 오래된 앰프, 고장난 카세트 플레이어. 사람들이 버리다 못해 가져오는 것들을 고쳤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5년 동안 만졌던 회로들, 그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50년 된 라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영감이 남긴 거야. 소리만 나면 돼. 나는 그것을 3일 만에 고쳤습니다. 할머니는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자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쓸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마다 나는 89.1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그 목소리.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 목소리가 닿는 곳 어딘가에서 누군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화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탁소를 그녀에게 물려줬다는 것. 정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내가 수용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것을 안 것은 출소 후였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죄책감이 라디오 잡음처럼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책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누명을 밝혀야 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반쯤 열고 말했습니다. 형이 억울한 거 알아. 근데 나도 가족이 있어.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처음으로 세탁소 근처에 갔습니다. 멀리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정화는 가게 안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0분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나는 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세탁소에서 2골목 떨어진 곳. 전파사는 그곳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수리점. 나는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 세탁소 앞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나치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멈추고 싶었습니다. 정화는 바뀐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이 더 굳어 있었고 등이 조금 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내가 신혼 초에 고쳐줬던 라디오. 정화 아버지가 쓰던 것. 그 라디오가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탁소 문이 닫히고 한참이 지난 뒤 나는 가게 앞을 지나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지직. 라디오 잡음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발이 얼어붙을 만큼 추운 밤이었는데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잡음 속 어딘가에 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화가 그 소리를 듣는 이유는 내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버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낮에 세탁소 앞을 지나다가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화가 카운터 앞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18년 전과 같은 그 웃음. 나는 그 순간 비로소 울 수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두 주먹을 쥐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리고 나도.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세탁소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빈손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누명을 벗길 단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나는 전파사에서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녹음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안에 중요한 게 들었어. 나는 녹음기를 고쳤습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그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었어? 못 들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그 화재가 나기 2달 전. 한 목소리는 공장 관리 이사의 것이었고 또 한 목소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점검 연기해도 돼. 이번 감사는 내가 막을게. 만약 불나면 설비 쪽으로 넘겨. 거기 반장 있잖아. 신입이지? 묻어버리기 좋아. 나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녹음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배달부가 두고 간 영수증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필준. 나는 그 이름을 수첩에 썼습니다. 한 달을 찾았습니다. 강필준은 그 공장에서 예전에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재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공업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이야. 녹음기 고친 사람이에요. 그는 굳어졌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불에 대한 죗값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다시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나도 그 죄 때문에 못 잤어. 10년 넘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관리이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따른 사람들 중 일부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필주는 그 녹음 원본 파일이 담긴 USB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면 내가 더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USB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국선 변호인 출신의 작은 사무소. 변호사는 파일을 듣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법은 느렸고 증거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탁소. 정화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법보다 먼저 그녀에게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추웠습니다. 폭설이 예보된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은 폭설이 예상됩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나는 모자를 썼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로 걸어갔습니다. 두 골목. 걸어서 5분. 그러나 그 길이 5년처럼 길었습니다. 세탁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화가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잡고 멈췄습니다. 왜 이제야? 그 말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 스팀 냄새가 먼저 안겼습니다. 정화는 카운터 뒤에서
옷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라이 맡기셨어요? 그 목소리. 나는 모자챙을 내려보았습니다. 가슴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의 옷을 집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영수증 있으시면.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질문이 비닐 옷커버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 손을 보았습니다. 왼손에 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 공장 화재 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초에 다리미를 잘못 쥐다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연고를 발라준 자국. 정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자를 벗었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같았습니다. 정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님은 이미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스팀 소리와 라디오 잡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폭설은 예보대로 왔습니다. 세탁소 안은 눈보라 소리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나를 보다가 천천히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미 작업대 앞으로.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 대신 옷 한 벌을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오래된 셔츠였습니다. 칼라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게 건넸습니다. 말없이. 나는 다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무병을 들었습니다. 물에 식초 한 방울, 전분 한 티스푼. 우리가 신혼에 함께 찼던 칼라 가게 비율. 그 비율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둘뿐이라는 것. 나는 다리미를 밀었습니다. 7번 밀고 1번 들었습니다. 옷에게 숨을 주었습니다. 정화가 굳어섰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감도 당신 손 말고 누가 알죠? 나는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탁소 바닥. 스팀이 올라오는 그 바닥.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정화는 내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왼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 위에 그녀의 손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밥은 거르지 않았어요? 그 말에 나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토했습니다. 18년 만에 들어본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어디 다쳤냐고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밥은 거르지 않았냐고. 그것이 정화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스팀이 피어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처음으로 나에게 라디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쳐준 거야. 아버지가 쓰던 거. 소리가 안 나면 버리려고 했는데 고쳐줘서 못 버렸어. 나는 그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89.1.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오늘 밤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 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주파수를 듣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세탁소 앞이 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일찍 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 눈을 쓸었습니다. 정화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절반을 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20살.
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민재. 아이는 나를 보자 멈췄습니다. 눈이 정아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 단어를 18년 만에 들었습니다. 대답을 해야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민재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서서 눈을 쓸었습니다. 셋이서 세탁소 앞 눈을 쓸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이후 나는 세탁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팀 호스를 고치고 고장난 다리미를 손봤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날에는 분전반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화는 한 번도 내게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마다 밥 한 그릇을 더 차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나를 경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20해. 그러나 어느 날 민재가 내게 물었습니다. 라디오 왜 항상 틀어요? 주파수 맞추는 게 좋아서. 무슨 주파수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 맞춰진 것 같은 주파수. 민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 라디오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틀어놨거든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재심 청구는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능력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필주는 진술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 한 명도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증언 못했어. 미안했어. 지금이라도 할게.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은 느립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탁소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민재가 세탁기를 돌리고 정화가 다리미를 잡고 나는 옷을 분류했습니다. 셋이서 처음 하는 빨래였습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여기 와이셔츠 컬러가 또 잡혀. 나는 분무병을 들었습니다. 물에 식초 한 방울, 전분 한 티스푼. 민재가 옆에서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 비율 어디서 배웠어요? 정아와 나는 동시에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민재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웃었습니다. 세탁소 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스팀이 피어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89.1 잡음 사이로 따뜻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엔 햇살이 좋네요. 빨래 널기 딱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첫 빨래를 건조대에 걸었습니다. 셋이서. 흰 와이셔츠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불길이 있습니다. 누명을 끄는 일, 진실을 기록에 남기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정화가 있고 민재가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우리 셋은 이제 같은 채널에 있습니다. 잡음이 있어도 소리는 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세탁소 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스팀이 올라오고 다리미는 달궈지고 옷은 다시 걸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